네, 안녕하세요. 자, 8월 7일입니다. 오늘 8월 7일이고요. 회계학은 다 안 끝났지만 재무관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재밌는 과목이고 시험에 매년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게 4점이 되든 3점이 되든 2점이 되든 꼭 나오는 거고 오늘 포파시키도록 하죠. 자, 재무관리고요. 지금 우리가 달려온 거 8월 달에 재무관리 세무회계 교과 교육학이 있을 거고요. 지금 재무관리입니다. 회계학은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또 하면 되고 복습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재무관리는 오늘 1주입니다. 1주인데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릴 거고 중간중간에 그 목차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가보죠. 자, 1페이지 우리의 오늘 타겟이 정해졌고요. 자, 2페이지 다 아는 내용이고 1월달부터 계속 봐왔던 겁니다. 별표 3의 기본 이수 과목 분야. 자,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에 피금 친 거 봤겠지만 지금 회계학도 다 끝났다 보고요. 짝짝짝.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오늘 재무관리 세무회계 2주로 돼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요. 2주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교육학이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9월 한 달 이렇게 4주네. 1주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첫 주부터 모의고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경제학, 상업 경제부터 해서 벌써 이렇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죠. 교재를, 그 종이가 헤어지도록 그렇게 손때 묻히고 색칠하고 눈으로 바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고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걸 다 잘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복습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02463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지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 아실 겁니다. 평가 영역, 평가 내용서를 참조하여 출제한다 했고요. 재무관리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2번이 502463이고요. 밑에 있는 게 216-283입니다. 그래서 21학년도부터 우리가 별표 3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게 그 직전에 있었던 재무관리였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테마를 일단 전체적으로 목차를 잡는 겁니다. 자, 멀찍이서 보세요. 두 개를 멀찍이서 나눠 보면 첫 번째 재무관리라 했고 재무관리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재무 비율을 이용한 분석입니다. 결국 재무회계 13번에 목차였죠. 재무 비율 여기서 한다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무 비율이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 좀 이따 전체적으로 한번 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과 현금 가치평가 있습니다. 결국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이것도 한번 또 다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라고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채권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재무관리 파트입니다. 우리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재무관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크게 우리 시험하고 눈높이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듀레이션 나오고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아니고 금요일 날 사채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 장기 할부 매출, 수익 인식 기준 등등을 통해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 내부 이자율, 내재 이자율 다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 봤었고 또 사채 있을 때, 사채 발행비 있을 때 시장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거 그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재무회계 쪽에서 주식의 가치평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식의 가치평가 했을 때 배당평가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 고던의 항상 성장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 결정인데요. 결국에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적정한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왜? 최저한의, 최소한의 자본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본 비용은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타인 자본일 때 은행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자기 자본이라면 소유주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밑에 2126, 283도 위에 거하고 비슷합니다. 재무관리 기초에 있었고요. 재무 비율 이용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이 우리 시험에서 매년 꼭 나온다는 거라 다들 아실 거고요. 레버리지 분석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21학년도에 DOL하고 DF에 나왔습니다. DOL하고 DFL은 회계학 시간에도 이자 보상 비율 하는 21학년도 문제 보면서 살짝 봤었고, 원가 관리하기 회계할 때, CVP 할 때 DOL 영업 레버리지도에서 많이 달렸었고, 상업 경제 할 때도 유통 쪽에 또 물류 쪽에 유통 쪽에 DOL하고 한번 봤을 겁니다. 오늘 다 폭파시키면 되고, 복습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하고 투자 결정,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라 했습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회계학 시간에도 회계적 이익률법 해가지고 기출문제 보면서 예제하고 한바닥에 걸쳐가지고 두 개를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본 예산 파트입니다. 경제성 분석, 자본 예산, 투자입니다. 자, 그런 것들 또 뒤에 다룰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본 조달 결정 502463처럼 타인 자본, 자기 자본에 적정 비중을 맞추는 것이다. 최소한의 자기 비용을 들이면서 그랬을 때 기업 자본 구조에 대한 어떤 이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본일 때 그 대가 자본 비용으로서 배당, 그리고 그 배당 정책, 그리고 그 배당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런 것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고. 자, 502463이 그런 목차들은 뭐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뭐가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4페이지. 4페이지는 앞페이지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고요. 4페이지, 5페이지를 같이 보시라는 뜻입니다. 4페이지 대부분 다 얘기했고요. 이제 색칠 빡빡빡빡 하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자, 재무비율 오늘 할 목차입니다. 자, 재무 얘기에서 비워졌던 거 다른 거 다 했다 치고 지금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9문제, 그리고 중간에 별표에서 위에 개수로 되어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소문항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다는 거. 작년에 나온 게 이자 보상 비율 나왔다는 거가 아니고, 작년에 뭐 나왔지? 회계학 시간에 했잖아. 맞죠? 작년에. 저거 했지? 순현재 가치, 그거 개념 적는 거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거 계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거 했었나?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 나왔었나? 그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볼 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재무관리 목차입니다. 합회 시간 같이 재무관리 전반, 투자는 경제성 분석. 아까 502463하고 212683에서 봤었죠? 포트폴리오 투자, 이건 제가 우리 포트폴리오 하면 1교시 교육학에서 수행평가에 한 8가지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었다는 거. 교육평가 쪽에도 있고 교수 학습 방법에도 있었죠. 배당평가 모형, 그리고 주가 배수 모형, 이렇게 해서 짝짝 보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지켜보죠. 자, 6페이지, 7페이지 살짝 보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쫙 보고 오늘 다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합시다. 재고자산 해정기간이 나왔구나. 매출채권 해줄 기간이 아니고. 자, 됐습니다. 자, 6페이지, 7페이지에 2페이지에 걸쳐서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집에 가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든가 해서 요거를 딱 붙여놓고 작게 한 면에 2개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6, 7페이지 관련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워지지 않는다. 그럼 말짱 도루묵입니다. 헷갈린다.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1월달 상업 경제할 때부터 군데군데 다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걸 한목에 모아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총 4가지의 큰 재무 비율을 양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분명히 1월 달부터 살짝 모아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재무 비율 총 4가지가 있고 크게 색칠하십시오. 로마자 1번 왼쪽에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오른쪽에 수익성 비율, 그 밑에 활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유안수할 이렇게 나옵니다. 유안수할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보여드리고 앞으로 나올 거 예상해서 또 알려드리고,
또 적어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것도 한쪽에 모으고 이러한 그 정리 과정이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제가 칠판에 또 적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넘기고 8페이지 재무비율 문제입니다. 유동비율 물어봤고요. 삭삭 테마를 색칠하세요. 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요거는 지지난주에 회계학은 530 몇 페이지까지 다 나눠드렸죠. 거기에 뒷부분에 요게 요 한 페이지가 한 바닥이 2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회계학은 지금 진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요거 페이지는 못 봤지만 이 한 페이지에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거 그리고 각종 계정 과목에 따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오른쪽에 살짝 다 요약해 놨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게 있었고 요번에 또 살짝 윗부분에 고친 게 있습니다. KIFRS 때문에. 그런데 요 한 페이지가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요거를 과연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요 한 페이지에 모든 그 배웠던 게 거의 중요한 그 분계 처리라든지 다 있긴 있는데요. 자기 걸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아주 훌륭한 건데 훌륭하다? 뭐 아주 괜찮은 건데 자기 걸로 만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 간지 끼워 놓으시고 회계학 할 때도 2페이지에 걸쳐서 볼 겁니다. 자, 10페이지. 자, 여기도 재무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그래서 수익성 비율까지 유동 비율 물어보고요. 그리고 안정성 비율도 물어보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양페이지까지 있고요. 재무 상태표 구조 다 알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맨 밑에 자기자본 부채 비율 관계에서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1 마이너스 자기자본이다. 그거 부채 비율이나 자기자본 비율이나 거기서 거다. 뭐 손바닥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업경제부터 한 번씩 칠판에 적고 해드렸을 겁니다. 넘기고 12페이지 모의고사 1번 문제고요. 멀리서 보세요. 모의고사 1번 문제고 2019년도에 제가 모의고사 냈던 겁니다. 중간에 작성 방법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기간, 정상영업 중에서 모든 걸 다 종합하는 문제였습니다. 13페이지 자, 거기에 간지 끼워놓고 중요합니다. EPS입니다. 우리가 자본을 아직 재무관리 회계학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것도 그 당시에 모의고사 때 냈고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 주당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 퍼가 나옵니다. 퍼 여기 있네요. 주가 배수물 아니면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페이지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퍼가 한번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당 순이익과 거기에 연장성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좀 이따가 배당 성향이다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이런 것까지 비율 적어 드리겠습니다. 밑에 활동성 비율 이것도 양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6, 8 6에서 7페이지 거기 처음에 나왔던 거 그거를 하나씩 지금 복사한 겁니다. 페이지 볼 때마다 자기 걸로 만드시고 한 번 보면 모르고 두 번 보도 모르고 세 번 봐도 모르고 볼 때마다 새로울 겁니다. 안 새로울 때까지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됐고 14페이지 2020학년도 문제고요. 19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매출채권 회전율 보일 겁니다. 앞에 19년 모의고사에서 매출채권 회전율 물어봤는데 바로 나왔고요. 밑에 활동성 비율하고 오른쪽 2002학년도 활동성 비율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문제지만 전체를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고요. 정상영업주기 중간에 회계학 시간에 수익인식할 때부터 했었고요.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밑에 효율성, 효과성 모르는 사람 없고요. 16페이지 2022학년도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회계학 226페이지, 227페이지에서 재고자산 뒷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 간부손실평가 손실, 재고자산 해전기간까지 해서 했고요. 재고자산 해전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전율을 알아야 되니까 됐고요. 밑에 모의고사 때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고 17페이지 해설을 꼼꼼하게 누가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학 227페이지 있었는데 그 해설을 누군가는 꼼꼼하게 읽어봤을 겁니다. 안 읽어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거고요. 자, 됐고요. 17페이지 됐고 18페이지 재무비율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부채비율, 매출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런 것들 객관식일 때 19페이지 자,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왼쪽 페이지에 디귿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 수익률, 수익성 비율이죠. 그래서 ROI 거기에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총자산 순이익률 그래서 ROA라 합니다. 보통 ROA를 ROI라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투자 수익률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서 산식을 외우고 풀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투자 수익률 ROI하고 잔여이익입니다. ROI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어받아 가지고 사실은 관리회계 파트에서 있는 사업
부분에 어떤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투자 수익률하고 잔여이익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결론이 예제 1, 2, 3을 통해서 21페이지 하단에 투자 수익률하고 잔여이익의 장점, 단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의 장점, 하나의 단점이 되고 크로스 시키면 되겠습니다. 준최적화 현상, 마케팅 할 때도 배웠고, 그리고 상업경제, 경제학, 경영학, 준최적화 현상 우리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집권화하고 분권화하고 그거 하면서 분권화의 그 가장 강력한 단점에 대해서 썼죠. 준최적화 현상.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라든지 경제가 할 때 또는 계획경제 체제 했을 때 계획경제 체제도 그러한 집권화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관계돼 있었죠. 하여튼 집권화, 분권화 그거 하면서 준최적화 현상 그런 거 했고 투자 중심점 했을 때 마케팅 쪽이 그 뭐였나? 사업부 했을 때 전략적 사업 단위, 전략적 사업 단위,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유니트, SBU 할 때 준최적화 현상 이런 거 많이 다뤘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됐고 집권화 이런 거 나올 때는 경영학 쪽에 조직 설계 변수 3가지 할 때 분직공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쪽에서 나왔었고요. 22페이지 2010학년도 문제입니다. 당좌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재고자산 금액 찾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도 산뜻한 문제였고요. 23페이지 그것도 매출 총이익률을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비율을 주고 있죠. 중간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비율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순매출액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매출 채권 회전율에서 활동성 비율 해서 그거 답 찾도록 합니다. 몇 번 꼬아준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물어봤고요. 넘기고 재무 비율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도 투자 수익률 ROI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재무 비율 자료에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회전율 또는 총자산 회전율 똑같은 말입니다. 총자본이 총자산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3 곱하기 4 하면 12%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 투자 수익률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모른다면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 재무 비율의 09학년도 2차 문제 중에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물어봤던 게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 고정장기적 합률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정장기적 합률까지도 나왔다는 거, 안정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그것을 비유동자금으로 얼마만큼 조달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려운 것까지도 나왔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기고 그리고 22학년도에 나왔던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7페이지에서 모의고사 때 20년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자 보상 비율은 물어봤고요. 이때 안타까웠던 거는 DOL하고 DFL을 이런 거를 20년에는 안 다뤘죠, 제가.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CVP 공부하면서 조금만 연장했으면 됐을 텐데 그 이후로는 수없이 다루고 있죠.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됐고요. 넘기고 여기까지 하면 재무 비율이 끝났습니다. 재무 비율 보셨겠지만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볼 것도 아니다. 28페이지. 자, 재무 비율, 재무 관리 쪽에 가서 1, 2, 3, 4, 5 목차 나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는 회계학할 때 또는 경제학 할 때 또는 다른 군대에서 다른 과목에서 많이 봐왔었죠. 왜? 언제 많이 봤습니까? NPV법 했을 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서 순 현재 가치 할 때부터 화폐 시간 가치, 상업 경제, 경제학 이럴 때 많이 했고 회계학 원가 관리 뒷부분에서도 했었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화폐 시간 가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달리는 거죠. 30페이지, 31페이지, 사례 2, 3 이런 거 보면 사채 했을 때 이자 지급 기간이 1년에 2번이다.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복리계산, 그런 개념도 지금 다 잡혀 있을 거고. 31페이지. 자, 그것도 사례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32페이지, 재무관리 전반입니다. 재무관리 전반.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자, 재무관리의 목표가 기업 가치 극대화입니다. 결국에 결국에 경제활동에 주체했을 때 가계기업 정부 했을 때 외국이었네? 가계기업 정부 해외? 그랬을 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재무관리 쪽에서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윤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순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데
여하튼 순현금 흐름 그거를 좀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자.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자금을 어디서 끌어당길 것이냐. 그래서 자본 조달 측면이 있고 또 끌어당긴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그게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고 5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무관리에서는 순현금 흐름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현금 유입 크게, 현금 유출 작게. 그래서 그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가치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재무관리의 큰 파트로서 재무 분석이 있었고, 그 재무 분석이 이미 앞 페이지까지 있었던 이 재무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 비율도 크게 봤을 때 재무관리의 구조 속에 녹아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2페이지. 자, 재무관리의 목표, 개념, 그리고 재무관리 세부 목표 쫙 나옵니다.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상업경제할 때도 봤었고, 살짝. 재무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왼쪽 상단에 그림 보시면 자본 조달 기능, 그리고 자본 운용 기능, 즉 투자 결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당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재무관리의 기능, 구조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넘기고 재무관리의 큰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빼고 자본 조달과 자본 운영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 상업경제 때 봤던 거고요. 그냥 앞 페이지 있는 거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수유안이라고 다 우리 배웠을 겁니다. 수유안 했을 때, 재테크의 3원칙 했을 때는 안전성이라고 올해 통일시켰지만 뭐 안전성하고 안정성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무관리 쪽에서는 안정성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비율에서도 유안수활 했을 때 안정성 이렇게 한 책들이 더 많고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무비율 했을 때 위에 수익성과 매칭되는 대표적인 비율이 ROI다. 유동성은 유동비율이다 또는 당좌비율이다. 유동비율을 쓰면 되고 안정성에 부채비율이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비율과 기업 재무관리 세부 목표 수유안하고 연결시키다. 그런 뜻으로 한 페이지 36페이지 재무관리의 목표 있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있는데 요거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모의고사 때 한번 만나볼 건데요. 일단 제가 애워달라는 그 예시만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상업경제 그때도 봤었고요. 원가 구조에서도 봤었고요. CVP, 상업경제도 CVP 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가 얘기할 때도 레버리지 많이 다뤘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영업 레버리지라고 봤었죠. 결국 영업 레버리지도 DOL이라 했었습니다. 그거는 안전한계율하고 역수요의 관계였습니다. 안전한계율이 뭔지 지금 다 알고 계시고요. 재무 원가 얘기 때 다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포괄손익계산서 구조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영업 레버리지도 재무 레버리지도 두 개 섞어 놓은 결합 레버리지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지면 문제 주어진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책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거기에 있다는 거 봐주시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다루는 이유는 왼쪽 페이지에 자본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서술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38페이지 똑같은 페이지 37에 있는 거고요. 39페이지에서 양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21학년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 우리 해결학에서 다 풀어봤지만 살짝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풀어보고요. 됐고 40페이지 계속 이어서 자본비용 레버리지 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는 재무 레버리지도하고 가까운데요. 재무 레버리지도로 인해서 뭡니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증가분보다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 했을 때 고정 영업비 존재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팍팍팍팍 뛰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관련해서 자본 비용 관련해서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41페이지 그림 봤고요. PV 도표 이제 다 알고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도 밑에 쫙 나옵니다. 이것도 회계학 시간에 다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고 거기에서 예제하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듯이 원가 관리에게 100페이지, 107페이지 회계학 시간에 했던 거요. 그거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기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달달 외워야 되고요. 42페이지에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고요. 결국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 자본 예산 파트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합회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은 거 고려한 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할 때부터 NPV법에서 투자 결정, 합리적 의사 결정하면서 커피집 뭐 차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회계학 시간에도 순현재가치법, 빌딩 투자안, 뭐 토지 투자안, 뭐 그런 거 있었죠. 빌딩 투자안하고 뭐였지? 하나 건물 투자안이었네? 주차장 투자안이었나? 자, 그랬을 때 해수기관법, 그 다음 밑에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은 두 문제 우리가 회계학 시간에 풀어봤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 이거 수없이 풀어봤고요. 넘기고, 내부 수익률법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이꼬르, 뭐였습니까? 내재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해서 사채할 때라든지, 장기 채권, 그 장기 할부 채권 했을 때부터 삼각표 그리 쌓으면서 여러 번 했었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 PI법 있습니다. 그건 현금 유입 평가, 현금 유출 평가 나눠주면 되겠고요. 1보다 크면 좋은 거고요. 45페이지. 그림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이 그림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도 재무관리 공부하는데 피셔의 수익률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놨습니다. 46페이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던 거 동일한 거고요. 47페이지. 자, 위험과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위험을 최소화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 위험 높은 거,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거 하고 또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위험을 낮추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무관리에서 총 위험 했을 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구성 주식수, X 변수 했을 때 주식수가 많아질수록 세력적 변수, 위험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고유의 위험을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이런 식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그런 거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입니다. 이자율이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의 변동, 환율, 뭐 인플레이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수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축의 변수인 구성주식수를 수없이 수만 구성하더라도 위험을 절대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용어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48페이지 주식의 가치평가입니다. 주식의 가치평가. 그래서 이것도 현재 가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간 같이 현재 가치 구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랬을 때 무성장 모양이 있고요. 고도의 항상 성장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고 경제학이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간단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제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외우면 됩니다. 됐고요. 밑에 퍼 있습니다. 아까 퍼 어디선가 봤었죠? 13페이지 해놓고 13페이지하고 48페이지 있는 퍼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싹 훑었습니다. 목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도 반드시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면 공부 한 사람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맞춰야 된다. 자, 1점이 소중한 거 다 아실 거고요. 재무 비율 갑니다. 자, 크게 멀리서 보면 유안수할 그렇게 있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많은 과목 1월 달부터 하면서 살짝 써봤습니다. 됐고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은 다른 말로 현금으로 얼마나 전환하기 쉬운가,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 했죠. 환금성. 자, 유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입니다.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단기 채무를 갚으려면, 단기 빚을 갚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성 비율입니다. 대표적인 거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회계학 시간 금요일에도 마지막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분모,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자, 유동자산이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당재 그렇게 나눠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좌자산 그리고 나머지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수없이 종류가 많고요. 자,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00% 이상 바람직하다. 200% 이상. 자, 체크하세요. 200%. 시험 문제의 답이 계산하든 안 하든 200%입니다. 두 번 다 200%였습니다. 200%. 제가 그 옛날부터 유동비율 계산 못하면 200% 찍으라 했더만 200%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래 안 나올 수 있겠죠. 당좌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기억할 필요 없고 요것만 200%.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입니다. 자, 당좌 자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매출 채권도 있을 것이고 매출 채권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회수될 것이고 결국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 했을 때 당좌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현금으로 전환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 바람직하다. 유동 비율보다 엄격한 유동성 평가다. 자, 그렇겠죠.
자, 당좌자산으로 조금 더 세분화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안정성 비율 갑니다. 거기에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어떤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타인 자본으로 얼마나 조달하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봅니다. 자, 안정성 비율입니다. 안정성. 재무 비율에서는 안정성입니다. 전이라 안 합니다. 안전이라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책이라든지, 경제학이 아니고 EBS 경제학이라든지, 또 뭐 우리 그 교과서 금융이라든지 일반 금융실무 옛날 책들 이렇게 보면 안전성이라고 그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투자에 재테크의 3요소 했을 때 안전성으로 했고,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안정성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타인 자본에 의존한 정도고요. 장기 채무입니다. 위에 뭐라 했습니까?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유동성 비율이었죠. 얘는 장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변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재무 비율에서 말하는, 재무 회계에서 말하는 안정성이 뭡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구슬이 왔다 갔다 결국에 여기서 안정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게 안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위험 아닙니까? 위험. 근데 재무 비율에서 재무 관리라든지 거기서는 안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안정. 누가 영어 단어 번역을 옛날부터 안정이라 했는가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재무 관리에서 말하는 위험은 결국 변동 가능성입니다. 변동 가능성. 안정이니까 변동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게 뭐의 변동 가능성인데? 화폐, 즉 현금. 이거 다 뒤에 다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현금 유입, 뭐 유출 이런 거겠죠.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변동 가능성이 얼마나 적으냐, 그게 결국 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 멈추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됐고, 장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됐고요. 결국 뭡니까? 장기 채무에 대해서 지급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채무를 갖추지 못하면 부도가 날 것이고, 부도가 나면 기업 넘어질 것이고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존속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평가할 때도 이런 안정성 비율, 그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자, 대표적인 거 부채 비율 우리 많이 봤었고요. 이런 거 자기자본분의 부채 총량입니다. 자, 요거 아직까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 BS 다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 항상 제가 V를 적었습니다. 자산이라 했고요. 여기 본드라 해가지고 부채입니다. 그럼 여기 S 스톡이라 해도 되고 쉐어라 해도 되고 뭐 하여튼 VBS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 비율은 S분의 B,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V분의 S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 10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SS 100, 100, 100%. 얘는 200분의 100. 그럼 얼마야? 0.5, 50%. 자, 이렇게 해서 요 VB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자본입니다. SB. 됐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00% 이하이면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너무 조달하면 또 부채를 못 갚을 기업의 존속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상환을 제때 못하고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그랬을 때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부채를 조달 안 하고 완전히 자기 자본을 운영하는 법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조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웬만하면 자기 자본을 하는 게 부채 조달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따라서 100% 이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건전하다, 우량하다, 건강하다. 기업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요 위에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옛날 상업경제 했을 때 요거 타인 자본이 됐고요. 요거 자기 자본이 됐고요. 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타이자본 뭡니까? 채권자 청구권이 됐고 자기자본 주주 청구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채권자 청구권, 주주 청구권, 청구권의 관점에서 자, 이쪽에 재무제표의 차변 측면입니다. 차변 측면이 자본의 운용 측면입니다. 자본의 운용이 아까 다른 말로 뭐 했습니까? 투자 결정이라 했고요. 투자 결정이 결국 자본 예산 파트입니다. 자본 예산. 자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A, B, C, D, E, F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한 마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 투자 결정의 하부 그러한 개념도 있는 경제성 분석. 아까 5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화폐 현금으로 고려하지 않는 2개,
고려하는 거 두 개. NPV법, IRR법, 수익성 지수법 있었고, 요거, 해수기관법, 얘가, 회계적 이익률법,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나중에 쫙쫙 볼 겁니다. 그래서 차변 종목이 자본의 운영, 투자 결정이고, 대변 쪽이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본이냐, 그게 자본 조달 파트입니다. 여기 자본의 운영, 자본의 조달. 아까 여기에서 전반에서 크게 그림 봤듯이 재무관리 전반 했을 때 목표부터 해서 쫙 달려왔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또 했을 때 자본 운용이 있었죠. 여기 자본 조달부터 했죠. 돈을 끌어와서 어떻게 자본을 운용할 것이냐. 이런 거. 그래가 재무 비율, 뭐 재무 비율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재무 비율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요 내용이고요. 자본 운용이 결국 V, 사변 측면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투자의 경제성 분석, 투자 결정의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럼 채권자의 위험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본은 없는데 부채만 기업이 많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나요? 은행에서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해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돈 못 받죠? 자기 자본도 없는 기업들.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가서 법인들이 대출 받을 때 자본금을 봅니다. 자본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요새는 상법에서 법정 자본금, 최저 자본금 제도가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주식 분할하는데 균등하게 분할하면 되고 100원 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해서 최저 자본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는 업체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부채 비율만 높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돈 떼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분의 S가 되겠죠. 50%. 그래서 50% 이상이면 건전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기업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이다. 자기 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다. 이자 안 나가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다. 소유주나 투자자한테 유상증자 많이 해서 자본금 많이 받아야겠죠. 나중에는 배당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여기 이하하고 여기는 왜 이상이 됐느냐 이제 보시면 다 아시죠? 자, 자기 자본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다음 부채는 낮아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고 이상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22학년도, 21학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전 이자, 근데 법인세 차감전 이자에서 이자 비용을 더해준 겁니다. 뭐 말하자면 저겁니다. 영업이익입니다. EBIT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 더해주고 나머지 나눠줄라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이게 이래 되죠. 영업이익 우리 영어로 적었을 때 어떻게 했나? EBIT. 자, 이렇게 해줬고 여기에 I 들어갔고 그래서 EBT 나왔고 T 나가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뭐 이렇게 됐나? 뭐 뒤에서 한번 있을 겁니다. 다 몇 번씩은 봤을 거고요.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고요. I가 이자 비용, 세금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어우씨, 요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적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칠판에서 눈에 쫙 바르세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당기순이익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영업이익 나올 때 여기 고정비가 존재했었죠. 고정비. 고정비 위에는 뭐였습니까? 공원이익. 우리 원가액에서 봤었죠. 공원이익. 공원이익을 CM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더하라 했죠. 뭐 국어로 표현하면 이자 전이고 세전이고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EBIT 요걸 말합니다. 요 분자가. 자, 분자가 EBIT 영업이익,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 순이익, 이자 비용 나눴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정도 이익이 이자 비용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자 비용은 낮으면 낮고 위에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이자 보상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기업이 부채 사유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자 지급하기 전에 이익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빼기 전에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게 크면 클수록 좋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자 보상 비율 됐고요. 자, 고정적인 비용이다. 이자 보상 비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나옵니다. 재무 레버리지. 아까 레버리지 쫙 다 달려왔을 겁니다. 경제성분서 앞부분까지 했을 때 재무 레버리지하고 관련된다. 그거 적어 놓으시고 됐어. 고정적인 지출. 재무 레버리지하고 관련된다. DOL, DF에.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장기적 합류입니다. 요게 좀, 옛날 2차 문제로 나왔는데요. 요게 좀 의외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거 회계사, 세무사도 이런 거 잘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저거 보면 여기 비유동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 비유동 했을 때 비유동자산이고요. 네 가지가 보일 거고요. 자기자본,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부채입니다. 뭔가 고정적인 자금이죠. 장기적인 어떤 조달 자금입니다. 비유동자산도 뭡니까?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의 유용자산 등등등이죠. 유용자산, 무용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그런 겁니다. 투자부동산 있었죠. 자산 총계에서 유동자산을 빼면 당연히 비유동자산인 거 알고 있고요.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대변 항목이죠. 거기에서 유동부채만 빼주면 남는 거는 이 친구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여기 취득에 사용된 자금 중 어느 정도를 비유동자금으로 조달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아야죠. 분모가 높고 분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자가 아니고 분모가 높으면 높고 전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자본으로 장기적인 자산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죠. 단기적인 자본으로 투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자본을 왜 비유동 자산 자체가 거액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니까 장기 이러한 부채 등등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전력 철강 설비 투자 큰 업종 자기 자본만으로 유용 자산을 조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유동부채 이런 것으로서 비유동자산 취득 자금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비유동부채 분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전체 값은 낮아야 된다. 됐고요.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자기 걸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에워지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안 에워지면 에워지면까지 하면 됩니다. 자, 수익성 비율입니다. 매출액 총이익률 모르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고요. 매출 총이익률 다 알죠? 매출액,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 알고 있고요. 재무회계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 구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다 봐왔습니다. 재고자산 할 때 특히 많이 봤고요. 됐고요. 지금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수익성이 뭡니까?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긴다 이런 거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대부분이 다 수익성이랍니다. 근데 수익성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을 높이는 거니까 뭐 비용 생각 안 하면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성이라는 말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여기 변수가 보면 전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다 있네요. 매출액 쫙쫙 보이죠? 자, 그리고 투자익 간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ROA가 나오고 ROE도 나오고 두 개 합해서 ROI랍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위에 거 요거 됐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고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액 순이익률 여기까지는 재무회계에서 다 한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재무회계 연장이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라는 나옵니다. ROA랍니다. Return on Investment 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총자산 순이익률 요거를 RO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약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뭐 사람들이 RO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ROA에서 ROA 요게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ROE라 해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ROI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요걸 또 물어보겠죠. 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성 비율은 문제에서 주로 평균으로 제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분모값의 평균은 항상 기초기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출제자가 제시해 주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총자산, 총자본이나 총자산이나 똑같죠. 총자본은 타인자본, 자기자본이니까 부채하고 자본이죠.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 더한 게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자본, 총자산 똑같은 말이라는 거 왼쪽 페이지에서 봤었고요. 단기순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단기순이익을 남겼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됐고 평균 됐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느냐 투자 수익성을 평가한다. 얼마 총자산 들여서 얼마의 단기순이익을 남겼느냐 ROA는 통상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 거의 같은데 밑에 ROE가 나오면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ROA가 ROI에 포함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더라. 단기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문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는 단기순이익이고요. 밑에는 평균 쓰라면 나누기 2해서 기초기말해서 평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모값이 자기자본입니다. 그래서 평균 자기자본의 단기순이익. 이게 자기자본 순이익입니다. Return on Equity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주식 균등하게 다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Equity를 쓰는 것 같습니다. ROE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이죠. 위에 거는 총 타인 자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평균 총자산 나오기 때문에 평균 총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두 개 다 섞인 거고 얘는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주들만 주주의 투자 수익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두가 다 ROI에 속하는 것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입니다. 활동성 비율은 요거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했는지. 자, 그거 정의도 쓰라 했죠. 아까 2002학년도 문제에 활동성 비율 세 가지 적으라고 밑줄 꺼주셨죠.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그것도 기억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활동성 비율은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다 히읗자가 붙습니다. 활동성이니까 히읗.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기간,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기간. 여기에 뭐 평균자를 붙여도 뭐 무방합니다. 재고자산 평균 회전기간,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고 더 엄밀하게 좋은 거고요. 재고자산의 평균 회전기간,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 정상영업주기 됐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뭡니까? 확인이 안 되면 1년으로 가정한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 봤었고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읗자가 자꾸 붙고 있고요. 그리고 회전율, 평균 총자산 회전율 같은 게 평균 총자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써달라면 기초기말해서 나누기 2 때리면 되고요. 그랬을 때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결국에 판매가 했을 때 매출원가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원가가 소멸돼서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면 매출원가로 기결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분자값 잘 기억하시고 분모값도 잘 비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도 매출원가를 분자에 쓰라고 딱 적혀 있었죠. 재고자산 회전기간입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 회전율을 분모로 하고 365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360으로 계산은 쉽게 하죠. 매출채권 회전율, 평균 매출채권 매출액 해주고요. 얘도 분모로 가면 해수기간 이렇게 나온다는 게 1. 얘는 몇 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처음에 팍팍팍 에워지진 않겠지만 하다 보면 에워집니다. 됐고. 자, 옆에 거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됐고. 자,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성 비율, 효율성이 좋다는 거고요. 여기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속도 여기 쫙 체크하시고요. 그 회전율을 근거로 해서 재고자산 회전기간을 평가하게 되겠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1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뭡니까? 매입한 날부터 판매되는 날까지의 평균기간을 회전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성, 우리 수익인식 그림에서도 봤지만 재고자산을 취득해서 재고자산인 특히 재고자산이죠. 자산을 취득해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를 했다는 거죠. 판매 이후에 바로 현금 판매를 하면 좋을 텐데 일반적이라면 판매하면 매출 채권을 가지게 되겠죠. 외상거래죠.
이 매출 채권은 결국에는 횟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취득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요 기간이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고, 매출 채권을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판매한 이후에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기간이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 자,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 평균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정상 영업 주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뭡니까? 정상 영업 주기라는 게 뭡니까? 자산 취득해서 자산 팔았고 돈 회수했고 그 사이클을 횟수 주기라 합니다. 정상 횟수 주기. 됐고,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여기도 색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속도는 어떻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회전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음식점 같은 데서 뭐라 합니까? 회전율 얘기하죠. 빨리빨리 자리가 치워지고 거기에 또 새로운 손님 앉고 또 치우고 또 새로운 손님 앉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다 합했고요. 정상영업주기 두 개 더 하는 거 알았고요.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색칠하는 거 색칠하시고 뒤에 문제 풀다가 거기에도 다 복사해서 있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6, 7페이지를 달달 애워야 될 겁니다. 달달 애우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합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거. 뒷부분에 내용이 있기는 있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성 비율에 매출액 순이익률 여기 노란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도 노란색 되어 있죠. 총자산 회전율. 노란색으로 왜 해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갑니다. 요거는 하나 외워 주십시오. 총자산 순이익률. 자, ROA라 있죠. 어셋 이랬나? 총자산 토탈 어셋 해가서 뭐 여기에 거의 ROI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얼마 투자해서 얼마 당기 수익 남겼느냐.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뭐분의 뭡니까? 평균 총자산. 평균 이용하라면 평균하면 되고요. 평균 총자산분의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자, 매출액 분의 당기 순이익이 위에 수익성 비율의 당기 순이익이 뭐였습니까, 이게? 수익성 비율 위에 매출액 순이익률이었죠. 그 다음에 매출액 총자산 평균이면 평균 써주면 되고, 여기에 활동성 비율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에 총자산 회전율로 되어 있나요? 회전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결국 총자산 순이익률은 뭐 곱하기 뭐다?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응용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요. 요거를 암기한 사람은 알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뭐 헤매겠죠. 총자산 순이익률 ROA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수익성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총자산 순이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 노란색 되어 있고, 여기도 노란색이 되어 있죠. 총자산 회전율도. 그래서 아까 살짝 넘겨볼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 24페이지 깍지 끼워보세요. 24페이지 깍지 끼워보세요. 24페이지 보면 문제 속에 박스에 매출액 순이익률 3%, 총자산 회전율 4회전 되어 있습니다. 3 곱하기 4에서 12%가 결국 투자 수익률이 바로 한 방에 나오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별표 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볼 겁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금 빨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팍팍 애워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다 머리 좋기 때문에 팍팍 애우면 됩니다. 요거 회계사 세무사 애들도 평소에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시험 막판에 하루 전에 그냥 싹 바르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애워도 다 까먹거든. 그런데 숙달시키면 됩니다. 우리 숙달시키면 되니까 애워 주십시오. 이해하는 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뭘 한가 봤는데, 뭘 봤더라?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요거 한번 보자. 원가 회계 시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뭔가 한번 봤어.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있었죠. 이게 뭐였더라? 안전한 계열이 있었죠. 안전한 계열, 안전한 계열, 안전한 계열, 안전한 계열. 안전한 계열이 뭐분의 뭡니까? 안전한 계열이 DOL의 역수죠. 그러면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죠. 그 원가회계 시간에 다 했습니다. 교재에 다 했습니다. 공원이익률은 뭡니까? 공원이익률은 뭐분의 뭡니까? 공원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원이익 아닌가요? 공원이익. 요건 적어두세요. 아무 데도 없어. 아니다. 요거 저 원가회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자, 요것도 모의고사에 이렇게 공식을 아는 사람이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작년에 있습니다. 요번에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겁니다. 이거. 결국 뭐는 뭐하고 같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안전한 계열 곱하기 공원이익률이다. 요거는 원가회계 책에 다 있습니다. 별표 해가지고 PV 도표 그래프 했을 때 있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다 바르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여기는 없구나. PV 도표 여기 말고 또 없었나? 됐어. 요거 다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됐어. 지우고. 아까 외워달라는 거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ROI.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아까 투자수익률 ROI. 대표적인 투자수익률 ROI 하면 거의 90%는 ROA를 의미합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뭐분의 뭐였습니까? 평균 총자산분의 단기순이익이었습니다. ROA는 뭐 곱하기 뭐였습니까?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분의 단기순이익 곱하기 뭐분의 뭐? 총자산 회전율. 평균 총자산분의 매출액. 분자 매출액 나가리 시키면 결국 평균 총자산분의 단기순이익 납니다. 그걸 외워달라고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고 나중에 뒤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 배당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8페이지 색실 팍팍 하세요. 지금 남은 시간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무 비율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소중한 1.2점 3점이 될 수도 있고 갑니다. 자, 다음은 주 땡땡. 자, 2015학년 기출문제. 주 땡땡 자산부채 계정 잔액 나타냈고, 유동비율을 쓰라. 자, 나왔죠? 유동비율, 옛날에 2015 한 마리만 물어보죠. 요새 한 마리 안 물어본다. 유동비율, 뭐분의 뭐다? 유동부채분의 뭐? 유동자산. 요건 무슨 비율? 안정성 비율이니까 유동성 비율. 자, 현금화하기 쉬우나,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자,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매입 채무 유동부채네요. 건물 나가리, 성급비용, 영업권, 무형자산 나가리, 상품, 재고자산이죠. 오케이. 단기차익금, 단기차익금 단기고요. 투자금 나가리, 미지급부용 됐고 부채만 자산 찾아봅시다. 자산. 성급비용 60만 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상품 있네요. 매출 채권도 있네. 이렇게 해서 자산, 상품 자산, 투자부동산은 유동이 아니죠. 됐고 그럼 얼마입니까? 560입니까? 유동자산 560. 뭐가? 숫자가 찜찜한데? 현금 안 했네. 660. 자, 유동자산 660. 유동부채. 매입 채무 있네요.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단기차익금 요거 있네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있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300. 300에 330. 그러면 숫자가 200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동은 다 하면 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 200%. 자, 이렇게 유동 비율은 보통 200%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 건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200%라 했죠. 자, 유동 비율, 유동 부채분의 유동자산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 이상이 돼야겠죠. 자산이 더 커야 되니까 분자값에. 됐습니다. 뭐 모르는 거 없고요. 밑에 유동 비율
자, 거기에 나올 때마다 지겹지만 다 해놨습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눈에 바르고 색칠하는 연습을 합니다.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변제 능력이 됐고요. 유동부채고는 유동자산. 당좌자산하고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밑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제가 다 길이 놨습니다. 자, 몇 년 현재이고, 항상 일정 시점이라는 거 누누이 얘기했고, 당시에 나눠진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왜 상품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내가 맞췄나? 문제하고 다 맞췄네. 미지급 비용하고 문제하고 다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음영 표시를 여기가 왜 진한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 요거는 당좌 비율 구하라 했을 때 구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당좌 비율도 한번 본인들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됐고. 비유동 부채 대표적인 거 사채가 되겠죠? 짝짝짝 됐고, 요거 지금 모르는 사람 없고요. 지난주에도 했고요. 자본금, 자행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5가지 있었죠.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있었고요. 이익잉여금은 크게 하나, 둘, 셋, 법정, 임의적립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크게 2가지. 정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 그렇게만 외워달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밑에 9페이지. 자, 이거,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안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한목에 다 모아놨습니다. 활용하시는 분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있겠죠. 예,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출 채권의 표시 방식이라든지 재무상태 표시 방식,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대손 충당금 또는 주석 상황으로 해서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주석으로 공시해 줘야 될 거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나오죠. 그것도 매출 채권하고 표시하는 형식이 똑같다는 거.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식으로 음영 표시된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예,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얘기는 재무회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2007학년도 문제입니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각각 구하시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동비율이 있고요. 당좌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고요. 부채비율, 안정성 비율이고요. 매출액 순이익률, 수익성 비율이라는 거 다 끝났고요. 유동비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끊어야겠습니까? 쫙. 이렇게 해서 유동비율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유동비율부터 가보겠습니다. 유동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죠? 다 적어. 자, 다 적어 봅시다. 유동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 얼마입니까? 유동부채 얼마지요? 제가 하죠? 6만원. 유동자산 얼마입니까? 9, 3, 12. 자, 요것도 200% 나왔네요. 2였고요. 200%. 갈로 퍼센트는 갈로에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비율. 당좌비율은 뭐분의 뭡니까? 이제 유동부채는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귀로 듣고 자꾸 손으로 쓰고 해야 됩니다. 칠판도 보시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푸시고. 당좌자산. 유동부채 얼마? 6만원. 당좌자산 얼마죠? 당좌자산. 요거 2개 더하면 되겠죠? 아니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빼주면 되겠죠? 9만원. 그럼 1.5가 되겠죠? 그럼 1.5. 150%. 그 다음에 부채비율 나왔습니다. 부채비율은 뭐분의 뭡니까? S분의 B라고 했죠?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자기자본비네 타인자본.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요거 자기자본이네요. 그럼 12만원. 그 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B는 사채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45,000원, 45,000원. 그럼 9만. 그럼 4분의 3. 그럼 75%. 0.75. 75%. 부채비율. 자,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수익성 비율. 뭡니까?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그건 포괄상훈이 계산서 봐야겠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 얼마? 18만원. 당기순이익 얼마죠? 예. 36,000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됩니까? 94, 36, 92, 18, 20%에서 5분의 1입니까? 5분의 1 되면 0.2. 0.2. 그렇지. 2배지? 0.2. 0.2.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 짝짝 하면 되겠고요. 밑에 하나하나씩 박스에 숫자 넣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걸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 같은 것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전체 그 6페이지, 7페이지 그거를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스운 게 아니니까 요 단기 채무라는 거 밑에는 뭐였습니까? 안정성 비율은 장기 채무였죠? 네, 그런 것도 구별해 주시고 됐고요. 200% 이상, 100% 이상 됐고요.
자, 됐습니다. 뭐, 애우는 거죠. 이거 안 애우면 틀리는데, 애우면 1.2점, 3점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안 애우면 안 되죠. 됐고요. 됐어요. 됐어, 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재무상태표 제가 또 한 번 그려놨습니다. 왜 그려놨겠습니까? 제발, 머릿속에 그 재무상태표를 좀 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음량 표시해 놓은 게 이유가 있겠죠? 재고자산만. 유동자산 당제. 그래서 당자 비율 했을 때는 재고자산 빼라는 얘기죠. 유동자산, 재고자산 빼면 당자자산 맞는다. 아니면 당자자산만 계산할 수도 있고. 자,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됐고. 됐어. 그 다음에 안정성 비율입니다. 자, 장기 채무죠. 왼쪽에 유동성 비율, 단기 채무죠. 얘는 장기 채무. 자, 여기 장기 채무. 그래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 됐고, 부채 비율 S분의 B라는 거, 자기 자본 비율 V분의 S라는 거, 100% 이하, 50% 이상, 자기 자본 비율도 제가 계산해 놨네요. 총 자산 21만 원입니까? 21만 원이라고 문제 돼 있죠. 대차협표 문제에서 차변 합계가 21만 원이고, 자본 합계가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죠. 그러면 0.7514 정도 되네요. 됐고요.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의 관계입니다. 요거 애워주시고요. 애워주시고, 요것도 모의고사 때 이런 거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부채 비율이 돼 있죠. 부채 비율 뭐분의 뭡니까?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손바닥 뒤집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 S분의 B입니다. S분의 B가 뭡니까?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죠.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부채라는 뜻이고 자기 자본이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본하고 자본금하고는 다른 거는 다 알고 있고 자본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자본분의 뭐? 자기 자본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갑자기 헷갈린다. 다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자본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전체를 놓고 하자.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잘 안 돼. 근데 요거는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본 비율로 해야지, 바보야. 이것도 자기 자본 비율. 요거 같은 걸 역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순방향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뭡니까? V분의 S죠? 1 마이너스 V분의 S는 이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V분의 S. 날리고. 그럼 S분의, V에서 S를 뺀 거는 B가 되는 거죠? S분의 B가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자기 자본 비율하고, 손바닥 뒤집는 관계니까, 자기 자본 비율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이다. 요걸 좀 애워주시면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애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힘든 건 아닙니다. 요거 다 해놨죠? 자기 자본 비율. 요거 왜 V고 S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까 적었죠? 요거죠? 했나요? V에서 S를 빼면 순자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자본. 그래서 요 B 바로 적은 거 아닙니까? 요거 날리면 되고. 요걸 좀 애워주십시오. 자기 자본 비율, 요게 높아지면 분모가 높아진다, 낮아지겠네. 얘가 높아진다. 그러면 분자도 작아지네. 그럼 전체적으로 작아지네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역의관계라 해야 될까? 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됐어. 자, 요 표,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비율. 됐어. 그 정도 됐고요. 넘기고. 모의고사 1회 문제인데요. 그냥 눈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땡땡 회사의 2001년 비교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보이네요.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있고요. 당제 있고요. 유동자산 이고요. 비유동자산 됐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됐고. 자, 전기하고 지금 1년 초, 1년 말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기초로 되어 있습니까? 왼편이 기초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풀 때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선입견에
비교식으로 했을 때 전기, 단기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것도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문제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현금흐름표 할 때 나중에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됐고요. 매출, 매출원가, 매출 판관비, 영업이익, 이자 비용, 단기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속에서 1년은 365일로 가정하라 했습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이고 이번 시험도 그랬던 것 같고요.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고 기초 발행 주식수가 130주가 있고 기초 자기 주식수가 10주이다. 요걸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자본 쪽에 안 들어가지고 EPS를 안 배우고 있는데 EPS를 조금 있다가 하면 되고 이론 문제도 재무회계 시간에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재무회계 보강할 때 하면 되고 자 여하튼 기초 발행 주식수 130주 그리고 기초부터 있던 자기 주식이 10주가 있었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도 안 배웠죠? 회사가 어떤 두 가지의 목적에서 자기가 발행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취득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소각할 목적이 있고 또 재발행할 목적이 있다. 살짝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1년 중 주식의 변동 없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이고요. 복잡하게 안 왔고요. 주당 공정가치 800원일 때 주가 수익 비율, 산출 과정과 금액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제가 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앞으로 이 퍼가 나올 겁니다. 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퍼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은 저보다 이거 더 잘 아실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퍼라는 거, price earning ratio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적어 볼게요. 그래서 뭐 한 주당 주가 이렇게 해도 되고 한 주당 주가, 한 주당 아니면 뭐 한 주당 공정 가치 해도 되고 그래 뭐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한 주당 이런 거고요. 요거는 분모는 EPS입니다. EPS earning per shar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단기 순이익을 몇 주의 보통주가 나누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둘 다 한 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PS분의 한 주당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배로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당 공정 가치가 800이 됐기 때문에 분자의 주가는 8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PS가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라 이랍니다. 이거 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자, 이거는 재무회계 시간 할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유통보통 주식수. 오른쪽 페이지 다 있을 겁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가중평균인 거고요. 이거는 1년치, 중간에 또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하니까 뭐 그런 뜻이고, 유통이란 단어 자체에서 자기 주식,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제외해야 됩니다. 왜?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돈을 주고 지가 발행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발행 주식이니까 유통된 주식이라 보고요. 그 중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다시 회수한 게 10주니까 가중평균 유통부터 수익은 120주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이거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48,000원. 그럼 얼마입니까? 400원이 됩니까? 그럼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주는 없다 이런 말이 없었네. 우선주는 없다 이런 말 자체도 없었네. 하여튼 아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어디 있었지? 이렇게 했을 때 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48,000원이야. 우리 회사에 지금 주주들은 몇 명이야? 한 주당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한 명당 한 주씩 가지고 있다면 120명이야. 그럼 48,000원을 120명으로 나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그럼 한 명당, 한 주당 400원의 순이익을 챙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800원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 주당 순이익의 2배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주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두 바퀴만 돌면 2회만 회전하면 이 주가에 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800원, 400원, 주가는 800원.
주당 순이익 EPS는 400원. 그래서 2년만 있으면 이 800원 주식 가치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00원 주고 샀다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800원, 엊그제 주가가 800원에 샀어.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2년만 버티면 내가 투자한 800원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여하튼 퍼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퍼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아까 페이지 맨 마지막 48페이지였나요? 거기도 퍼가 있었고요. 여기도 퍼가 있습니다. 48페이지 거기 주가 수익 비율 중간 박스에 48페이지 적어 주시고요.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퍼 나옵니다. 퍼. 자, 거기에 포스트잇 같은 거 해가지고 몇 개를 더 적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주가 수익 비율 퍼. 영어 단어 있으니까 영어 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주가, 주식의 가치. 요건 지금 있는 거고요. 요거에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여기를 EPS 이렇게 하면 더 조금 외우시기 쉬울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 다음에 저는 맨날 헷갈리는 게 어릴 때부터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성향. 이게 이제 기업의 배당 정책, 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당하느냐. 배당 정책, 이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배당 성향은 요 한 EPS라는 적을게요. EPS분의 주당 배당금입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배당 성향. 요거는 한 주당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EPS도 주당이고, 요것도 주당이 됐으니까, 주당,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아니고, 그러면 주당 순이익분의 주당 배당금, 한 주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주당으로 나누기 적이라면 전체 배당금분의 단기 순이익 되겠지 뭐. 맞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오죠. EPS분의 주당 배당금. 그 다음 한 마리가 더 있어. 요거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배당 성향 알아야 되고, 여기 적을까요? 이거 보이나?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 수익 비율 또는 주가 수익률, 뭐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 요거는 한 주당 주가분의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게 헷갈려.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한 주당 주가분에 얼마의 배당금을 주느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배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일단 외워둡니다. 문제는 지금 예제가 없지만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세 가지, 배당과 관련해서 요거 외워주십시오. 요까지만 하면 되겠고, 요거 됐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면 조금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분모가 같은 것끼리 해서 딱딱하고, 그 다음에 요 분자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1, 2,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이래 들어가네요. 그러면 한 주당 주가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 분모에 있지만 여기 항상 헷갈려. 한 주당 주가분의 주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의 수익률. 한 주당 주가에 대한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를 받느냐. 한 주당 순이익에 대한 한 주당 주가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 몇 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몇 배. 뭐 프로로 해도 되겠지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자, 그것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